이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는 생물 종 다양성, 세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생물 종 다양성에 포함되고요. 생물 종 다양성이 생태계 다양성에 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거겠네요. 자, 유전적 다양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은 강아지랑 고양이랑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해서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개체군이 가진 모든 유전자의 종류래요. 자, 개체군 뭐예요?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종. 한 종 내에서만 확인하는 겁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은요, 한 종 내에서, 다시 얘기하면, 같은 사람이라는 종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생김새가 다른 건 뭐가 달라서? 유전자가 달라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달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 달라지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한다. 문제로는 무당벌레 무늬가, 점 개수가 무당벌레마다 다르다. 왜? 유전자가 다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예로 나오죠. 두 번째, 생물 종 다양성이에요. 생물 종 다양성, 말 그대로 종이 다양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종이 다양하다는 건 어떻게 구분되냐? 첫 번째,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이 다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랑 B랑 C랑 세 동네가 있다고 봅시다. A랑 B랑 C 세 동네가 있는데 사람이 살고 강아지, 개가 살고 고양이가 사는데 예를 들어 A 동네에는 사람이 100명 살고 개가 100마리 살고 그리고 고양이가 100마리 살아요. 근데 B라는 동네에 가니까 여기는 사람이 150명, 강아지가 150마리, 그 다음에 고양이가 안 살아요. 그럼 A랑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다양하겠어요? 당연히 A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종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100명, 100마리, 100마리 있는 A라는 동네와 C라는 동네는 세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강아지가 290마리, 그리고 사람이 5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C라는 동네랑 A라는 동네를 비교해도 누가 더 다양해 보여요? 여긴 거의 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쪽이 다양하다. 그래서 종의 분포가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가 여러 가지다 이런 얘기인데, 즉 환경이 여러 가지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환경 그러면 자꾸만 사람 아닌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비생물적 요소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보통 환경 그러면 생태계 그러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물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맑은 하늘. 항상 생태계 생각하면 맑은 하늘만 생각나죠. 맑은 하늘에 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돌멩이들 막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옆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나무 있잖아요. 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생물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는 비생물 요소와 그 비생물 요소들, 환경에 적응해 있는 생물 요소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환경이라고요. 다시 비생물 환경과 생물 환경을 더해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고 그걸 생태계라고 하고 그런 생태계가 다양하다라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 그럼 다시 한번 세 가지 유전적 다양성, 생물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어떤 것들에 의해 위협을 받느냐? 첫 번째 서식지 파괴. 사람이 유용한 사람에게 유리한 어떤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서식지를 건드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가 서식지 파괴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겠고요. 단편화는 단편이 뭐예요? 단편? 작은 조각, 작은 조각으로 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생물 불법 포획과 남획, 무분별하게 이렇게 포획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그 다음 외래종의 도입,
사람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을 위해서 외부에서 그 생태계에 없는 생물을 데려왔는데 얘가 이제 그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우리도 뭐 황소개구리나 뭐 베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도 외래종의 도입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생태계가 위협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하고 상관은 없지만 가만 보시면 서식지 파괴, 서식지 단편화, 생물 불법 포획과 남획, 환경오염, 기후변화, 외래종 도입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생물 다양성에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우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서식지 단편화만 하나 좀 볼게요. 자, 원래 서식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 1000m, 세로 1000m 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였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서식지라고 하면 요 가장자리,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가장자리 부분 빼고 요 안쪽 부분이 서식지거든요. 그 서식지 면적을 보니까 64만 제곱미터예요. 64만 제곱미터였는데 이 서식지에다가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철도를 하나를 내고 그다음 도로를 하나를 내봤더니 자, 철도의 면적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요 넓이를 구해봤자 도로의 면적도 구해봤자 별로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없앤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철도나 도로로 잘린 요 단편 조각을 보니까 이쪽 큰 덩어리일 때 비해서 서식지 면적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다 가장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 버려서 서식지로 쓸 수 없는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져 버려서 실제 서식지는 도로하고 철도와 도로로 조금밖에 훼손 안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져서 서식지가 훨씬 줄기 때문에 원래 64만 제곱미터였는데 지금 얼마 돼요? 8만 7천짜리 4개니까 34만 8천이요. 64만, 한 5만 정도. 64만, 35만.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생물의 서식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도로나 철도를 낼 때는 이제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태 통로, 생물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래도 서식지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자,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는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실제 서식지가 많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고,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해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뉘우치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보호, 그 다음에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그래서 로드킬, 길 건너가다가 동물은 뭐 잘 모르니 신호 못 보니까 빨간불 파란불 못 보니까 초록불 못 보니까 그냥 길 건너가다가 막 차에 치이고 이러잖아요.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불법 포획 및 남획을 좀 막아주자. 그리고 협약, 서로 국가 간에 또는 이제 지역 간에 또 지자체 간에 협약을 좀 맺고 환경윤리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종자은행에서 종자를 수입하거나 저장해두고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면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 내가 권리만 행사할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잘 아껴주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명과학 1 개정 생명과학 1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